우잉. 안녕하세요. 누군지 알겠죠? 말 안 해도 알겠죠, 누군지. 네. 여러분들의 호프 마미손입니다. 오늘 다룰 주제, 원자 입자와 주기표의 기초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해요. 영상이 조금 길 겁니다. 오늘은 주의 집중해서 잘 들어주세요. 이제 화학이라고 하는 단원을 이제 여러분들이 마주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는 어떤 단원이냐면, 과학 안에서도 화학이라는 데는 물질을 다루는 단원이고요. 그 다음에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이용해서 이제 흔히 말해 연금술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막 금을 만드는 방법이 없겠느냐 막 이런 거 얘기했던 거 많이 기억나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가 만들어진 학문이에요, 여기는. 그래서 이제 세상의 물질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고 왜 이런 생김새를 가지고 있는가, 그 물질의 성질이 무엇인가라는 거를 해석하고 이해하려고 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우리가 원자라는 거를 거론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원자 단위 안에 숨겨져 있는 전자라고 하는 대상에 대해서 좀 깊게 다뤄보는 시각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것이 주기표하고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1학년으로 올라가게 되면 고1의 통합과학 시간에 3단원과 4단원의 큰 단원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산염기라는 단원이 따로 들어있고요, 산화환원이라는 단원이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까지 수준에서 여러분들이 배우는 화학 반응이라는 거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그게 연소 반응과 산염기가 산화환원, 이 세 가지입니다. 물론 그 외의 반응들도 있어요. 뭐 열평형 반응도 있고 여러 가지 반응들이 있지만, 일단 물질이 전자놀이를 통해서 상태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에 대한 얘기는 이 안에서만 가지고 놀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산염기가 한 30% 되고 산화환원이 한 40% 되고요. 나머지 30%가 연소 반응 정도로 생각을 하면 돼요. 특히 산화환원 단원에서 여러분들이 많이 힘들어합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오늘 보려고 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볼게요. 일단 원자가 무엇인지부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원자라는 거는 이제 뭐 1600년도였던 것 같아. 돌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처음으로 이제 가장 작은 쪼개질 수 없는 물질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물질이 존재할 것이다 라고 그냥 가설을 세운 거였었어요. 그때 당시 때는 뭐 실험 도구가 있는 게 아니고, 작은 물질을 볼 수 있는 현미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그 뉴턴의 아주 친한 친구죠. 제임스 훅이라고 하는 그 훅의 법칙을 발견한 그 아저씨, 그 사람이 1600년도 후반도에 최초로 일루세포로 세포를 촬영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이 만든 현미경이 나오기 전까지는, 그 현미경도 엄청 좋은 현미경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래도 한 100배 정도까지는 확대가 되는 거였는데, 그런 것들이 나오기 전까지는 작은 밀입자의 세계에 대해서는 우리가 들여다볼 힘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썰만 있었어. 썰만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보면 가설이죠. 그랬는데 이제 점점 인류의 과학 기술이 실험을 더 다양하게 엄밀하게 검증하는 방법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이제 원자의 세계도 들여다볼 수 있게 되는 시점들이 오게 되는데, 그게 1800년도 후반이에요. 뭐 1896년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오케이? 그리고 이 시기에는 굉장히 신기한 게, 이 시기에 이 전자의 존재를 발견하면서 사실은 1차 세계대전도 같이 터졌어요. 핵무기 이런 거 있죠. 그것도 이때 같이 개발된 무기예요. 그게 되게 특이한 거죠. 일단 이제 원자의 중심에는 뭐 양성자가 있고 중성자가 있고, 뭐 원자 그 핵 주변에는 전자가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오케이, 자 일단 언급부터 해볼게요. 원자도 결국에는 쪼개질 수 있다는 거를 J.J. 톰슨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니스트 러더포드, 그다음 닐스 보어, 뭐 하이젠베르그, 체드윅, 이런 여러 가지 정말 영국에 계시는 걸출한 화학 박사들에 의해서 이 사실들이 다 밝혀지게 되는데, 물리화학자들이야 그분들이. 근데 실제로 체드윅은 또 이제 그 중성자 폭탄 만드는데 기여도 하시고요. 이럴 수가. 근데 이 원자 안에는 플러스 전하를 띈다라고 여겨지는 양성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전하를 띠는 전자가 있고요. 이것과 그것들 사이에 중간에 있는 중성자가 있어요. 이렇게 부르는데, 이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 중에서 가장 특이한 애가 전자예요. 오늘은 그 전자 언급을 많이 하게 될 거예요. 전자는 이 원자 핵 안에서도
양성자의 1865분의 1밖에 안 되는 질량을 가지고 있고요. 실제로 측정된 예상 질량값은 9.2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9제곱 킬로그램이에요. 여러분들이 마이너스 제곱이라는 말은 들어본 적이 없죠. 근데 이 마이너스라는 거는 지수 법칙을 거꾸로 뒤집으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제곱이라고 얘기하면 10분의 1인 거고요. 마이너스 2제곱이라고 하면 100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그 10의 2제곱이 10의 제곱이었잖아. 그러니까 100이 10의 제곱인데 10의 제곱을 역수로 뒤집으면 이게 이제 분수가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런 자세한 것들은 지수 로그라고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배우게 되는데 그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런 자세한 얘기들은 고등학교는 통합과학에 나오진 않아요. 근데 그냥 저런 게 있구나. 전자가 엄청 가볍다구나. 그럼 가벼우면 어떨 것 같아? 겁나 빠르겠죠. 가벼운 만큼. 실제로 그래요. 에너지가 굉장히 많고 빠른 애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아래쪽에 보면 오비탈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 s 오비탈과 p 오비탈이라는 말도 이제 화학을 깊게 들어가게 되면 전자의 구조에 대해 원자와 전자의 구조에 대해서 배울 때 더 자세하게 배우게 돼요. 뭐 오비탈에 대해서는 언급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언급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원자는 이렇게 생성돼 있다는 거, 양성자, 전자, 중성자로 돼 있다는 거 알고 있으시면 돼요. 됐나요? 양성자와 전자, 중성자에 대해서 하나씩 언급을 해볼게요. 일단 얘네들을 우리가 이제 아원자 입자라고 불러요. 아원자라는 건 버그마자라는 단어를 이게 한자 말인데 원자보다 작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아원자 입자라고 얘기하면 원자 입자보다도 더 작은 단위를 얘기하는 거고요. 실제로 그런 비유를 한 적이 있는데 야구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야구장에 서 있는 심판을 이 원자 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원자 핵 안에는 양성자와 중성자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심판의 신발끈 하나가 전자 정도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야구장 전체가 원자 크기라고 했을 때.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원자 핵의 크기를 재보면 10-15 제곱 나노미터 이렇게 얘기를 해요. 상상이나 가요. 10경분의 1미터예요. 엄청 작은 거야. 이제 뭐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화학 기호를 쓸 때 여러분들이 원소 기호를 쓸 때 사실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배웠는데 되게 중요한 것이 언급이 돼요. 우리가 원자 번호라고 하는 게 있죠. 원소들의 이름을 붙일 때 우리가 원자 번호하고 그 원소 이름을 같이 붙였는데 수소는 1번, 헬륨은 2번, 뭐 리튬은 3번, 리튬은 3번, 뭐 카본이라고 부르는 탄소는 4번, 뭐 보론이라고 부르는 붕소는 5번, 잠깐만 수헬리페 베릴륨이 4번이다, 그치? 5번이 뭐 붕소, 6번이 탄소 이렇게 부르죠. 근데 그 원소 기호 안에 이게 하나의 아유팩 명명법이라 그래서 약속이에요. 국제 화학 기준이라 그래가지고 있는데 아유팩이라고 부르거든요. 아유팩 나중에 찾아보세요. 아유팩 되게 유명한 국제 화학 기구예요. 이 원소 기호 왼쪽 아래에 번호를 쓰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아토믹 넘버라 그래서 양성자 프로톤이라고 부르는 양성자의 개수로 이름을 붙이게 되어 있고요. 이 원자 번호는 이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서 붙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소는 양성자 개수 1개고요. 양성자 개수 1개가 수소 그 자체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양성자라고 부를 때도 있어요. 애초에 더 위에 고급 화학으로 넘어가면. 자, 근데 이 위에 10이라는 애가 있죠. 이게 보통 예를 들어 질소 같은 경우에는 수헬립의 붕탄칠 7번이죠. 7번 질소 같은 경우에는 7-14라고 붙여요.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냐면 수소를 제외한 수소 이상의 헬륨부터의 원소들은 양성자의 개수만큼 중성자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서 밝혀냈겠지. 그러니까 만약에 헬륨 같은 경우에는 양성자가 2개 있죠. 원자 번호 2번이니까. 근데 양성자 2개에다가 중성자 2개가 정확하게 요 4개가 모여가지고 하나의 헬륨을 이룬 거고 헬륨 무게는 2개의 양성자와 2개의 중성자가 정확하게 1대1씩 무게를 가져가요. 즉 1개의 양성자와 1개의 중성자의 무게 차이는 크게 나지 않아요.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으면 돼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중성자라는 애는 어쨌든 전하를 띄지 않아요. 전하를 띄지 않는 애고요. 그 다음에 중성자를 발견한 사람은 체드윅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건 뒤에서 언급을 할 거고 일단 우리는 이 전자라는 애부터 먼저 언급을 할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오비탈 이론의 모식도예요. 이 뉴클리우스라고 하는 거는 원자 핵을 말하는 거고 프로톤이라는 거는 양성자, 그 다음에 뉴트론이라는 거는 중성자라는 뜻이에요. 왜 여러분들 그런 말 들어봤어요? 뉴트럴 이런 말 들어봤어요? 뉴트럴이라 그러면은 이제 국가가 전쟁이 있었을 때 우리는 중립국이다.
우리는 전쟁에 관여하지 않는다. 우리는 중립을 지키겠다. 그러면 뉴트럴이라고 얘기를 해요. 뭐 그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가운데 있다 그래서 중성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J.J. 톰슨의 전자 발견에 대한 건데 J.J. 톰슨 초상화예요. J.J. 톰슨 초상화인데 자, 여러 가지 그림들이 있죠. 일단 하나하나 해석을 해봅시다. 저 왼쪽에 아래 있는 거는 이제 뭐 챗GPT한테 부탁해서 이제 원자의 구정 좀 그려봐 줄래? 이렇게 했더니 이런 걸 그려주더라고요. 뭐 이렇게 생겼어요. 원자는 상상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모여 있는 이 원자 핵은 조금 과장돼서 그려진 건 사실이에요. 이게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랬죠. 엄청나게 큰 구 안에, 그러니까 지구라는 큰 덩어리 안에 한국 땅덩어리 하나 들어가면은 그게 원자 핵 안에 들어가 있는 양성자 한 개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안에 건물 한 채 크기가 전자 하나예요. 그 정도로 작아요. 조금 과장해서 얘기하자면 그렇게 돼요. 근데 이 톰슨 아저씨가 무슨 실험을 하느냐면 진공관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투명한 관인데 거기가 진공 상태예요. 왜냐면 이 공기 안에도 여러 가지 형태의 물질들이 있는데 얘네들이 전기를 일으킬 수 있어요. 그래서 왜 여러분들 머리 막 만지면 정전기 일어나는 거 있잖아. 물론 그건 마찰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지만 공중에서도 사람들이랑 스치는데 전기 딱 오면서 알아 이렇게 할 수 있거든요. 이제 그 공기 안에 있는 입자들도 전기를 띌 수 있기 때문에 그가 다 원소가 다 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때 당시 때는 그래서 오류를 없애려고 공기를 다 빼고 그 안에다가 이제 음극선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전기장 같은 거 있지. 그게 눈으로 보이는 특정 파장 영역대의 전기장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실험을 한 거야 톰슨이. 근데 이 전기라고 하는 건 어쨌든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 쪽으로 가야 된다라는 건 알고 있는 사실이잖아요. 근데 톰슨이 뭘 발견하느냐면 자기장을 걸었더니 얘가 N극과 S극으로 해놨더니 이게 N극 쪽으로 휜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전기가 그냥 앞으로 쭉 나가야 되는 건데 이게 자기장에 영향을 받는다는 건 얘가 전기적인 성질을 띈다라는 것까지 발견하게 된 거거든. 그래서 이걸 통해 전자를 발견을 해요. 그래서 뭐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실험을 하는데 대표적인 실험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실험이 뭐냐면 이 그림 되게 많아요. 진공관에다가 십자가 모양을 넣어놓고요. 음극선을 쐈어요. 그랬더니 뒤에 그림자가 이렇게 배치가 된 거야. 그러면 이 녀석은 내가 에너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에너지가 어떤 흐르는 전기선 같은 거니까 에너지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거든. 근데 이게 물질성을 가지고 있어? 그림자가 생성된다는 거는 그 물질이 이 십자가를 통과를 못하고 뚫고 나가지 못했다는 얘기라는 건 얘가 물질일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전자가 입자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톰슨은 푸딩 모양이라고 하는 가설을 세우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푸딩 모양이라는 건 뭐냐면 커다란 그 물질 안에는 커다란 구 안에 음의 전하를 가지고 있는 데가 통통통통 박혀있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한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어니스트 러더포드가 나오는데 어니스트 러더포드 이 루더포드라고 불러요. 이 사람은. 이 루더포드는 J.J. 톰슨의 제자예요. 다 영국의 유명한 물리 화학자들이에요. 이 사람도 다 맨체스터든가 거기 이제 한 대학교 한 연구소에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때 박사학위 논문을 따려고 이제 밑에서 이제 J.J. 톰슨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톰슨이 그걸 발견하고 나니까 러더포드는 사실은 톰슨이 발견했던 이 사실, 이 푸딩 모형을 입증하고 이제 더 강화해서 푸딩 모형이 맞다라고 학계에 발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실험들을 하고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알파 입자 산란 실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알파 입자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좀 더 해야 돼요. 마리 퀴리라고 있어요. 퀴리 부인 알아요? 퀴리 부인이 이제 라듐을 방사성 동위원소 라듐을 발견한 걸로 유명한데 이 방사성 물질이라는 걸 여러분들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거 들어봤죠? 그 원자력 발전소 들어봤지? 그 원자력 발전소에서 그 원자 핵이 하는 일이 뭐냐면 얘네들이 공중에 놔두면 드라이아이스처럼 이렇게 녹아버려요. 이렇게 물질이 이렇게 주변으로 레디에이션이라 그래가지고 방사능을 방출을 하는데 이 에너지를 방출하면서 이게 특징이 뭐냐면 얘가 점점 붕괴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그 쉽게 얘기하면 뭐 음식 같은 거 오래 두면 썩고 상하죠. 그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건데 물질이 점점 자기의 질량을 잃어버리면서 주변에 에너지를 방출하는 그런 물질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우리 인체에는 그게 이제 안 좋죠. DNA를 파괴시키고 그래서 마리 퀴리 부인도 일찍 죽어요. 그것 때문에. 그때 당시 때는 이런 걸 모르고 실험을 했으니까. 근데 그때 방출하는 입자들을 우리가 알파, 베타, 감마 입자라고 부르는데 베타 입자는 그거 중에 하나고요. 사실 엄밀하게 이 베타 입자는 헬륨이에요. 헬륨 원소가 방출되는 거였어요.
당시 때 몰랐지만. 그래서 어쨌든 이제 원자 핵이니까 되게 단단하고 전자보다는 수만 배는 무게가 나가는 애예요. 그죠? 1865 곱하기 2배를 해야 되는 거니까. 되게 무거웠는데 이 러더퍼드가 어떤 장치를 고안해가지고 이 알파 입자를 이제 쏠 수 있는 그 어떤 장치를 마련해놓고 가운데다 금속을 놨어요. 금속을 놓고 금박, 진짜 금이거든, 진짜 금. 진짜 금박을 갖다 놓고 이 주변에는 이렇게 스크린 같은 거를 장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파 입자를 여기다 쏘았을 때 톰슨의 이 푸딩 모양을 생각했었을 때는 러더퍼드가 예상한 거는 이 푸딩 모양이 둥그런 게 큰 게 여기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양성자라 하더라도 이 아무리 헬륨이라 그래도 금속보다는 헬륨이 가볍다는 건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변으로 엄청나게 튕겨 많이 나가고 그래서 이 금박을 이렇게 딱 펼쳐서 보면은 양쪽 끝에 이렇게 점이 많이 모일 거라고 얘기를 한 거야. 마치 야구공 던지면은 벽에 탁 맞고 튀어나가지고 사방으로 맞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그랬는데 아니나 다를까 결과는 어떻게 정반대로 나오는데 결과는 오히려 10,000개를 던지면 9,999개는 이렇게 가운데 송송송송 다 뚫려서 박히고요. 어쩌다가 한두 개 정도 튕겨나가는데 그 튕겨나가던 애가 이게 양쪽 끝에 박혀요. 에? 그러니까 이건 무슨 상황이냐면 겁나 센 야구공을 예를 들어서 뭐 초속 100m로 던졌는데 이 야구공이 대부분 다 통과하는데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이 야구공이 뭔가 더 센 놈을 튕겨져 맞고 반대로 튀어나왔다는 얘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러더퍼드 입장에서는 벙찌지. 톰슨의 의견을 더 받들어 주려고 그랬는데 여기가 센판 다르게 생겼던 거예요. 이 안은 탱 비어 있고요. 이 알파 입자보다 무거운 애가 이 안에 있다라는 거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된 거지. 뭐 어쨌든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양성자를 발견하고요. 러더퍼드는 그걸 또 뛰어넘어서 어떤 실험도 하느냐면은 뭐 여러 가지 실험들 중에 중성자, 그러니까 그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당시에 쉽게 다룰 수 있었던 뭐 질소라든가 뭐 탄소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원소들을 가지고서 이 양성자의 무게를 측정해 보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해요. 근데 그런 과정에서 어떤 한 가지 사실을 또 알게 되느냐면 예를 들어 탄소의 무게가 10g이라고 예측을 했다 해보자고요. 그때 당시 때 중성자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탄소는 헬륨보다 6배 무거울 거야. 그렇다라고 한다면 실제 무게는 탄소의 무게가 10g이었다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지. 수소가 1.5g이었어. 그럼 탄소는 9g일 거야 라고 추정을 한 거야. 근데 실제 측정된 거는 18g이에요. 20g 가까이. 그러니까 매번 모든 원소가 러더퍼드가 생각했던 것보다 2배로 무게가 측정이 되는 걸 발견하게 돼요. 2배로 측정됐다라는 말은 그러면 뭔가 하나가 더 있다는 거죠. 그거를 러더퍼드는 근데 얘가 이거 실험을 해봐도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다는 건 알게 돼요.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를 결정 내리게 되느냐면 요거는 양성자하고 무게가 동일하게 막하고 전자보다 겁나 무겁지만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다 라고 해서 중성자라고 가설을 세워요. 그렇게 중성자의 존재를 예측도 했었어요. 근데 이거를 이제 그의 제자, 또 제자예요. 제임스 체드윅이라는 아까 언급했던 그 체드윅 아저씨가 중성자를 발견하게 돼요. 체드윅은 무슨 실험을 하느냐면은 여러분들 그 뭐라 그래야지 무 있어요. 무 약간 두부같이 생기는 건데 좀 단단한 거 있거든요. 그걸 저 왁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파라핀 왁스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당시 때는 굉장히 그러니까 밀라비념 만들 때 사용하는 그런 고무 같은 거 있지 그런 거 얘기하는 건데 이 파라핀 왁스 물질에다가 베릴륨을 그러니까 일단 베릴륨을 어떻게 조금 이제 변화를 주는 방법이 있어요. 알파 입자, 알파 파티클 입자라는 뜻이거든. 알파 입자를 베릴륨에 쏘면요. 이 베릴륨이 그 알파 입자를 받는 대신에 이 러더퍼드가 예측했던 중성자와 똑같은 무게의 어떤 물질을 방출한다는 거를 체드윅이 발견을 해요. 그러고서 그래서 체드윅이 뭘 하느냐면 그 뒤에 파라핀 왁스를 발라놨는데 이 중성자가 파라핀 왁스와 반응을 하면은 뭔가 하나를 더 방출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전기적인 성질을 띠고 있는 것도 알기 때문에 걔가 양성자라는 것도 알았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아주 정밀하게 실험을 해요. 이 하나의 알파 입자당 방출되는 중성자 알 수 없는 저 존재의 개수와 나오는 양성자의 개수를 딱 재봤는데 정확하게 1:1로 나오더라 이거지. 오, 그래서 이 중성자는 원자의 질량과 똑같지만 양성자하고 똑같지만 전기적인 성질을 띠지 않는다. 근데 여기에 동위원소와 방사선 붕괴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동위원소는 지금 여기서 크게 신경 안 써도 돼요. 그러니까 동위원소라는 거는 여러분들 중수소, 삼중수소 이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소는 원래 양성자가 한 개고요. 중성자 없어요.
근데 수소가 똑같은 수소로 원자 번호 1번 양성자 한 개 맞는데 무게가 2배의 내가 있어요. 이걸 중수소라 부르고요. 이걸 삼중수소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삼중수소는 양성자 한 개에다가 중성자 2개가 있는 거예요. 이런 걸 동위원소 관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분명히 원자 양성자 핵은 똑같은데 뭐 다른 성질들을 나타내는 거지. 그러니까 무게가 다르다든가 경도가 단단함의 정도가 다르다든가 이런 거예요. 녹는 점 끓는 점도 거의 똑같은데 약간 그 물리적인 성질이 조금 다른 경우를 얘기하는데 그걸 동위원소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근데 다만 요 그 방사성 동위원소 14번 탄소라는 게 있어요. 14번? 이란 말이 웃기죠. 14C. 그러니까 아까 여러분들 두 슬라이드 돌아가서 생각해보면 여기서 우리가 탄소를 얘기할 때 12C라 그랬었지. 그러니까 탄소는 6개의 양성자와 6개 중성자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6개의 양성자와 6개 중성자를 가지고 있던 탄소가 14C라는 애는 그러니까 양성자 6개인데 중성자가 8개 있다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 우리 그 화석 있죠. 화석에 뭐 공룡 화석, 암모나이트의 화석 이래가지고 무슨 뭐 신생대가 어떻고 뭐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어떻고 이거 이 탄소 연대 측정법으로 연대를 추정을 해요. 몇 년 전이었다. 어떤 유물이 발견됐을 때 그거를 이 동위원소로 합니다. 이 동위원소도 특이한 게 아까 얘기했던 방사성이라 그랬었죠. 그러니까 주변에 방사능을 배출하면서 천천히 썩어가는 물질이에요. 되게 특이한 애예요. 그런 애가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제 주기율표를 언급하기 전에 일단 원자가 양성자와 전자와 중성자로 되어 있다는 건 알았어요. 물론 이 양성자와 중성자 안에도 힉스 입자라고 하는 게 또 있어요. 지금 현대 과학에서는 그 아래로 또 더 깊게 보고 있어요. 페르미온도 있고 뭐 되게 많은 것들이 있지만 그건 다 제외할게요. 근데 그 힉스 입자라는 거는 나중에 여러분들이 좀 들어볼 필요는 있는데 이 힉스라는 분이 몇 년 전까지 살아계셨어요. 돌아가셨어요. 93세인가 나이에 돌아가셨거든. 하여튼 근데 그런 분이 계세요. 대단한 분이거든, 이분들도. 자, 하여튼 양성자와 원소의 정의. 이 주기율표에서는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 외웠지. 그 1번부터 20번까지가 이제 뭔지 알겠어요? 그 원자 번호 1번부터 20번까지는 수소부터 해가지고 양성자 한 개 개수 늘어날 때마다 번호를 붙인 거예요. 그럼 칼슘은 20번인 칼슘은 양성자가 몇 개겠어요? 퀴즈. 그죠? 20개예요. 그리고 걔는 생각했을 때 원자량이 몇 개? 양성자 20개, 중성자 20개 해서 40이 있을 거예요. 그렇겠대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건데 이 고유한 양성자의 수에 따라 원소가 정의되는데 이 양성자의 수를 왜 원자번호로 입력하게 됐냐 하면요. 이 물질들이 가지는 끓는 점, 녹는 점, 뭐 어는 점, 뭐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많이 이제 따져요. 화학에서는 물질의 성질을 연구하고 싶으니까. 얘 둘이 부딪히면 어떻게 되지? 얘를 저기다 녹이는 방법을 선택하면 어떻게 되지? 막 이런 것들을 하는 거잖아. 근데 그러는 과정에서 원자 번호가 같은 애들끼리는 똑같은 녹는 점과 끓는 점을 가진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자세하게 다시 한번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이 지금 외워야 되는 거는 요 세 개예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건 사실 여러분들이 알아요. 예를 들어 H2O 이러면은 이거 물이죠. 근데 얘는 2개의 산소와 2개의 수소 원자와 1개의 산소 원자가 만나서 이루어진 물질이죠. 이런 걸 분자라 그러죠. 원자와 원자가 화학적 결합에 의해서 뭉쳐서 새로 만들어진 물질은 분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 원소는 뭐예요? 원소는 수소 원소, 산소 원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원소 번호 지금 계속 그런 말을 쓰죠. 원자 번호, 그러니까 수소 원소, 수소 원자. 요거에 대한 그 컨텐츠는 나중에 다른 단원에서 한 번 더 언급할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일단 스킵. 자, 근데 어떤 원소의 화학적 성질 이런 것들을 이 전자가 좌지우지하게 돼요. 이제 드디어 전자가 등판을 하는데 자, 이 전자는 어떤 특징이 있느냐면 우리가 화학 반응을 한다고 하잖아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암모니아 반응을 한다라고 얘기하면 N2에다가 질소기체하고 수소기체가 만나서 NH3 암모니아를 만난다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배운 거는 배수비례 법칙, 일정 성분비의 법칙, 그리고 질량 보존의 법칙 이런 거 기억나요? 중학교 3학년 때 배우는 거죠. 이걸 통해서 뭐 볼트너트 이런 거 이용해가지고 왜 하잖아. 질소 2개가 이제 질소 원소 2개가 수소 원소 2개하고 만나가지고 암모니아를 만든다. 이럴 때 양쪽에 그 최종적인 원소들은 이 화살표라고 하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2개의 물질의 총합이 다르면 안 되죠.
절대 원자는 새로 반응 전과 후에 생성되거나 소멸될 수 없어요. 그래서 질소가 2개 있었다면 반응물에 질소가 2개 있었다면 생성물에도 질소가 2개 있어야 되고요. 생성물에 이렇게 했었을 때는 이 암모니아 분자 하나당 수소 원자가 3개 들어가 있는 거니까 그렇다라고 하면은 수소 원자 3개에 3개를 한 꾸러미로 담고 있는 암모니아가 2꾸러미 있는 거잖아, 주머니가. 그럼 수소는 몇 개 있는 거예요? 6개 있는 거죠. 그거를 맞춰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뭐 흔히 1대 3대 2로 반응한다고 일정성분비의 법칙으로 배웠던 거예요. 근데 얘네가 이렇게 결합할 수 있는 원인은 뭐에 있냐면요, 전자 때문이에요. 이제 그거 조금 더 요 반응할 이 케이스로 전자를 좀 자세하게 들여다볼게요. 질소는 원래 여러분들이 주기표 찾아보세요. 질소인 비스무트 이렇게 되어 있는 15족계의 위치에 되어 있어요. 15족이라는 거에서 첫 번째 숫자를 눈여겨봐야 돼요. 첫 번째 숫자는 질소는 그걸 우리가 최외곽 전자라고 불러요. 전자는 이제 전자 껍질에서 공간을 채우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오비탈 이론이라고 해가지고 닐스 보어까지 더 깊게 들어가야 알 수 있는데 이제 그거는 차치하더라도 질소는 가장 바깥에 이 화학 반응을 주도적으로 만들어내는 전자를 5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모든 세상의 물질들은 수소를 제외한다면 어쨌건 8개를 꽉 채우는 걸 좋아해요. 이걸 옥텟 규칙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왜 우리 그 음악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이것도 되게 특이하잖아. 그게 옥타브잖아. 이걸 옥타브설이라고 부르는데 옥텟 규칙이라는 건 뭐냐면 1번부터 20번까지의 주족 원소들에서 다 통용되고요. 그 이상의 원소들에서도 일부 통용되는 애들이 있어요. 물론 그게 깨지는 경우도 있지만 황 같은 경우에는 10개까지 채울 수 있어요. 뭐 그렇게 되는데 일단 1번부터 20번까지 원소들은 8개를 딱 채우면 안정하다고 얘기해요. 근데 왜 여러분들이 1번부터 20번까지만 주로 배우는지 알아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물질들 중에 1번부터 20번까지의 물질들이 거의 90%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그 연필 무슨 뭐 책상, 책 이런 거 모든 물질들이 그 주족 원소 1번부터 20번까지로 대부분으로 다 이루어져 있어요. 나머지는 되게 양이 적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화학 반응도 1번부터 20번까지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돼. 그러니까 거의 세상의 모든 물질들은 화학 반응을 할 때 그 원소 하나가 보관할 수 있는 최대 전자는 8개고요. 8개를 넘치는 것도 싫어하고요. 8개를 남기는 것도 싫어해요. 자, 넘친다는 게 뭐냐면 전자를 어떤 애는 받기를 좋아하고요. 어떤 애는 내주는 걸 좋아해요. 그걸 나눠 놓아서 입력시킨 게 주기율표거든. 근데 어쨌든 질소는 수소 대비로는 전자를 굉장히 좋아하는 애예요. 그래서 질소가 전자를 최대 3개까지 받아서 5 플러스 3을 해가지고 8의 옥텟을 만족시킬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수소는 전자를 딱 1개 가지고 있어요. 왜? 양성자 원자번호 1번이라며. 그럼 걔가 중성 상태가 되기 위해서는 양성자와 중성 전자를 1개씩만 딱 1대1로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합계를 0으로 만들면 되는 거야. 플러스 1 빼기 1은 0이니까. 간단한 산수죠. 근데 이 수소가 전자를 어쨌든 내주기 좋아한다 그랬죠. 이 수소 하나가 전자를 이 질소에다 쫑 하고 내주는 거예요. 근데 여전히 질소는 하나를 받을 때도 2개가 부족하죠. 그래서 질소는 사실은 진짜로는 어떻게 하게 되느냐 하면은, 자, 이제 좀 지우고 공간을 좀 마련한 다음에 다시 써볼게요. 이 질소는 자기가 3개의 빈 공간 자리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가져가게 되느냐면, 질소의 공간 하나, 자, 이거를 루이스 전자 구조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질소는 이렇게 해서 5개를 가지고 있을 수 있으니까, 질소는 이런 식으로 5개를 가져가요. 전자를 공간에. 이 공간을 제가 쌤이 하나씩 왜 비워놨냐면, 여기에 이 자리 남아있는 빈 자리에 한 공간에 전자가 되게 2개씩 점유가 되게 되는데, 한쪽과 다른 쪽의 공간에 수소가 침범에 들어오는 거예요. 자기의 전자를 가지고. 여기 선물이요 이러면서 배달 오는 거예요. 그럼 질소 입장에서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 얘는 배고프니까. 전자가 고프니까. 얘는 8개를 딱 채우고 싶거든. 그럼 안정해지면서 얘의 기분 상태가 막 흥분돼 있다가, 그러니까 반스미 막 이러면서 막 이태원 이런 데 놀러 가가지고 막 와 야구장 가서 막 와 응원해요. 여러분들 인생 살다 보면 막 야구장 가서 막 와 하잖아. 24시간을 그렇게 살아요? 아니요. 우리는 거의 인생의 80% 이상은 조용하고 차분한 상태에서 살아요. 세상의 물질들도 그렇게 하길 좋아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얘가 전자를 받는 공간이 비어있는 상황은 되게 불안정한 상태예요. 그리고 기분이 나쁜 상태예요. 사실은 얘는 수소를 만나면 전자를 받아갖고 야 일로와 해가지고 나랑 손잡자 해가지고 왼쪽에 수소 하나, 아래쪽에 수소 하나, 옆쪽에 수소 하나 이렇게 딱 받는단 말이야. 그러니까 질소가 암모니아를 만들려면 NH3 이렇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게 주기율표로 설명이 된다고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야. 됐어요? 요렇게 되는 거예요. 전자는 화학 반응의 주인공이에요. 그래서 이 아래도 보면
아연하고 구리가 만나는 것가 되어 있어요. 근데 아연하고 구리 중에 누가 더 상대적으로 그러면 전자를 더 좋아하느냐, 우리가 그런 걸 따질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 아연하고 구리 입장에서는 아연이 구리보다 상대적으로 전자를 내주기를 좋아해요. 구리가 조금 더 받기를 좋아하고, 이걸 금속의 이온화 경향이라고 부르는데, 그거는 뭐 산화하는 바는 단원에서 공통 통합과학에서 더 자세하게 배우세요. 어쨌든 아연이 구리보다는 플러스 전하를 띠는 걸 좋아해요. 누구나가 플러스 전하든 마이너스 전하든 전자가 넘치는 상황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것도 약간 불안정한 상태인 거야. 뭐 집에서 쫓겨났다든가 핸드폰 뺏겼다든가 용돈을 받지 못했다든가 약간 이런 기분인 거지. 배고프다든가 졸리다든가 피곤하다든가 시험 기간이라든가 불편한 거예요. 근데 불편하지만 이 불편함을 누가 더 불편하게 느끼느냐에 따라 더 불편한 애한테 민주시민답게 사람답게 양보해주는 거예요. 비록 이 아연은 불편하긴 하지만 더 불편한 이 불안이 구리 때문에 이 세상이 폭발당하는 걸 싫어해. 기빨리거든. 그러니까 야 알았어 너 줄게 너 먹어. 짜증나. 배고파. 기빨려. 이러긴 하지만 그래도 얘는 버틸 수는 있거든요. 구리는 못 받으면 터져요.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전자는 어떻게 보면 에너지 폭탄이라고도 불러요. 웃기죠? 자, 멘델레프 얘기가 나오는데, 이 드미트리 멘델레프 이 할아버지가 이제 원소 주기율표를 가장 최대한 정교하게 만들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요. 현대 주기율표의 기본이 되는 것들을 했고요. 멘델레프는 몇 가지 원소들을 예측도 했고요. 멘델레프는 옥타브서를 주장을 했어요. 원소는 이상하게도 원자 번호 순서, 원자의 무게들 순서에 따라서 했었을 때, 당시 때 원자 번호가 없었던 시절이니까, 이 멘델레프가 있었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는 원소는 지금까지는 180여 개 정도 되거든요. 현대과학에서는. 근데 당시 때는 50여 개밖에 안 됐고요. 50여 개가 서로 다른 무게들을 가지고 있는데, 어쨌든 멘델레프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수소부터 기준으로 시작해가지고, 원자 무게가 8배 나갈 때마다, 8번마다 그러니까 수소보다 원자가 8배 많은 애, 16배 많은 애, 24배 많은 애는 수소하고 비슷한 성질을 띈다라는 걸 발견하게 돼요. 그 디테일은 얘기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만들어진 게 족이에요. 수소, 리튬, 나트륨, 포타슘, 세슘, 프란슘. 이게 1족이죠. 수리나 클래스프라 부르는 거. 얘네들은 동일한 최화각 전자의 개수를 가지고 있고요. 비슷한 형태의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전기 음성도라는 거는 이제 라이너스 폴링이 주장한 전기 음성도라고 하는 건데, 전자를 얼마나 좋아하느냐 그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1.5 정도 되고요. 이거 최대값이 4고 가장 큰 애는 플루오린이에요. 근데 수소는 1.5니까 매우 낮죠. 그리고 이 리튬, 나트륨, 칼륨, 세슘, 프란슘 얘네들은 다 수소하고 비슷한 정도의 전기 음성도를 가지고 있어요. 물론 수소보다 좀 작지만 그것도 주기율표에 반영이 된 거예요. 이제 뒤에 가서 얘기할 거예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주기율표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정리해보도록 해볼게요. 자, 이제 전자가 중요하다는 건 여러분들이 대충 알았을 거예요. 근데 이 전자에 대한 개념을 알아야 여러분들이 산염기 반응, 산화환원 반응들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고요. 화학 반응을 보더라도 얘가 왜 이렇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지를 이해할 수 있어요. 그거를 주기율표가 감당을 한다는 거지. 그래서 주기율표를 중학교 때 미리 외워두는 거를 선생님은 아주 강력하게 권해요. 어디까지 외워야 되느냐면 여기 지금 있는 것처럼 1족이죠. 수소, 리튬, 나트륨, 칼륨, 루비디움, 세슘, 프란슘. 그 다음에 베마칼스 봐라. 베릴륨, 마그네슘, 칼슘, 스트론튬, 바륨, 라돈. 그 다음에 이 가운데 있는 애 있죠. 여기 전이원소라 그러는데 여기 금속 원소들이에요. 여기 지금 보면은 칼슘 다음에 스칸듐 21번 보이고 티타늄 22번, 바나듐 23번 이런 거 보여요? 스티븐크, 망철, 코니, 구리, 징크 이렇게 불러요. 이 21번부터 30번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족 13족, 14족, 15족, 16족, 17족, 18족 할로젠까지 영족 기체라고 부르는 거 여기까지 외워야 돼요. 자, 일단 주기율표의 의미를 대충 좀 알려줄게요. 주기율표에서 여러분들이 크게 봐야 되는 거는 족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주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주기는 지금 당장 크게 의미는 없는데 특히 족을 잘 봐야 돼요. 이게 1족이라고 부르면요. 이게 1족이라고 돼 있으면 이 1족은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최외각 전자가 한 개예요. 자, 이제 여기에서 전자 배치를 조금 얘기를 해야 되는데, 원자 번호가 1번인 수소는 자기 기준으로 전자를 한 개밖에 안 가져간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자, 근데 전자가 실제로는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요.
원자에서 전자는 우리가 전자가 되게 빠르게 움직인다 그랬지. 전자 실제로 거의 빛의 속도만큼 움직여요. 좁은 공간을 빠르게 움직여서 그렇지 전자를 캐치해서 잡아낸다는 건 불가능하고요. 전자를 사진으로 찍는 것도 불가능해서 우리가 그거를 일렉트론 클라우드라 그래가지고 전자 구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단지 왜 우리 눈 내리고 나면은 여러분들 발 걷고 나면 왜 연인 커플들이 발 걷고 나면 두 사람의 발자국이 이렇게 나그지. 그러니까 발자국이 혼자 있으면 쟤 불쌍하겠다. 발자국 두 개 같이 이렇게 마주 보면서 왼발 오른발 나간다. 오 사랑스럽네. 오이 어디로 갔을까? 헉! 그런 느낌 있지. 그 발자국을 보는 거예요. 그 발자국을 통해서 우리가 전자가 어디 있었구나라는 발자취를 쫓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걸 해보면 구름처럼 돼요. 구름처럼 뭉게 된단 말이야. 근데 그거를 이제 수소 같은 경우에는 3차원 공간을 그려보면 수소의 전자 구름을 이렇게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관측을 해보면요. 동그란 구처럼 보여요. 그리고 헬륨으로 넘어가도 동그란 구처럼 보여요. 왜냐면은 첫 번째의 전자의 궤도에는 최대 2개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헬륨까지가 그래요. 리튬은 그 다음에는 다음 껍질을 가져가야 돼요. 이걸 껍질이라고 부르는데, 전자 껍질이라 부르는데, 이 첫 번째 전자 껍질과 두 번째 전자 껍질, 이게 바로 주기예요. 그러니까 리튬으로 넘어가면 2주기니까 두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우기 시작했다는 얘기가 된 거고요. 수소하고 헬륨은 같은 첫 번째 주기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전자 껍질을 채운 거예요. 즉 양성자, 원자핵의 가장 가까운 데부터 바깥쪽으로 전자가 채워져 나가요. 근데 그 공간을 채우는데 1주기는 딱 2개만, 2주기부터는 8개씩 채워요. 이게 멘델레프가 아까 얘기했던 거예요. 8개씩 채워야 된다. 그래서 보면 원자가 리튬, 베릴륨,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딱 8개만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주기로 갔지. 여기가 세 번째 껍질이 된 거야. 자,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붕소 같은 경우로 볼게요. 붕소 몇 번이죠? 5번이잖아. 그럼 얘는 첫 번째 껍질에는 전자가 2개 채워졌죠. 이제 두 번째 껍질에 전자를 채우기 시작했는데 2주기에서 몇 개 채워졌어요? 하나, 둘, 3개 채워졌네요. 그러면 붕소 같은 입장에서는 전자가 3개가 있어요. 전자가 3개가 있어요. 근데 이 붕소 입장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8개를 채우려면 전자를 5개를 받는 거는 되게 부담스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뭐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나 선생님이나 뭐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선물 받는 거 좋죠. 근데 선물을 많이 받으면 어때요? 부담스럽죠. 얘네들도 전자가 선물이라고 그러니까 뭐 원하니까 선물이겠지. 근데 그렇다고 너무 많이 받는 거 부담스러워요. 에너지적으로 불안정해지거든. 그래서 얘는 5개를 받아서 8개를 채우는 옥텟을 채우는 것보다는 3개를 버려서 3개를 누군가한테 주고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전자 껍질을 완전히 채워서 8개를 만족하든가 전자 껍질을 비워내든가 원자들은 그런 걸 선호해요. 그래서 붕소는 여기 위치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여기 전익 원소를 제외하고 이 1쪽, 2쪽부터 13쪽, 18쪽까지 원소 주기율표를 붙였다고 생각해보세요. 양쪽에다. 그러면 이 붕소는 오른쪽에 가깝나요? 왼쪽에 가깝나요? 18쪽보다는 1쪽에 가까이 붙어있죠. 근데 이 주기율표상 왼쪽으로 갈수록요. 그러니까 족번호가 작을수록 수소에 가까울수록 그리고 주기에서는 아래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왼쪽 아래 방향이겠지. 전체적으로 보면 이 왼쪽 아래 방향으로 갈수록 전자를 잃기 좋아해요. 알겠어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이 아래쪽 주기까지는 신경 쓸 필요 없는데 적어도 쪽에선 알아야 돼요. 18쪽에서부터 1쪽으로 갈수록 최외곽 전자의 개수가 줄어들어서 전자를 잃는 게 에너지적으로 덜 힘들기 때문에 덜 기빨리니까 내준다는 거예요. 자, 그럼 탄소는 어떻게 되죠? 학생들이 이렇게 얘기하면 탄소를 많이 질문하거든. 왜냐하면 탄소, 규소, 절마늄, 주석 얘네들은 4개잖아요. 그럼 4개 없는 것도 좋고 4개 있는 것도 좋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메테인 들어봤을 때 메테인, 메탄가스? 그 지구 온실가스의 주범 중에 하나죠. 이산화탄소와 함께 이 메탄가스 우리 트림에도 있거든. 메탄가스 소의 방구에도 메탄가스 있어요. 근데 보세요. 수소 몇 개 붙어있어요? 탄소에 4개 붙어있잖아. 수소는 당연히 탄소보다 왼쪽에 있으니까 족번호가 낮으니까 전자를 내주는 게 좋아요. 근데 1개밖에 안 갖고 있잖아. 그러니까 탄소 입장에서는 전자가 이미 4개가 붙어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면 수소한테 1개씩 받아가지고 옥텟을 딱 채워버리면 안정하잖아요. 그래서 메테인이 저렇게 된 거예요. 신기하죠, 그죠? 이게 주기율표를 알면은 왜 화학물질이 저렇게 분자가 저렇게 생성되는지 알 수 있다고요. 자, 그 다음에 산소를 볼게요. 산소는 16쪽이죠. 그러면 최외곽 전자가 6개 있겠지. 얘는 그러니까 6개가 있고요. 그래서 오른쪽에 있을수록 전자를 2개만 받으면 되는 거니까 산소는 전기음성도가 높아요.
3.5 정도 돼요. 플로린이 4.0이라 그랬었잖아. 이 플로린이 제일 좋아요. 제일 좋아요. 근데 산소는 이제 6개니까 2개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물이 H2O인 거예요. 신기하지, 그지?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분자 화합물 명칭하는 데는 한 가지 비밀이 더 숨어 있는데요. 이 분자는 항상 물이 좀 특이하기는 한데, 일반적으로, 메테인이 오히려 특이한 거지. 메테인이 좀 특이한데, 요거는, 원래 메테인은 H4C로 표현하는 게 더 정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분자가 있잖아? 그 분자를 기준으로, 분자 가운데를 기준으로 왼쪽에 붙어 있는 원소는요, 그 분자를 구성하는 물질 중에서 왼쪽에 있는 원소는 상대적으로 전자를 읽기 좋아하는 애를 왼쪽에 붙이고요. 우리 주기율표처럼 오른쪽에는 전자를 받아먹길 좋아하는 애를 오른쪽에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H2O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테인이라는 거는 이게 우리가 워낙 많이 본 물질이기 때문에 굳어서 저렇게 쓰는 거예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럼 NH2는요? 얘도 굳어서 쓰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왼쪽에 붙어있는 애는 전자를 내주는 애, 오른쪽에 붙어있는 애는 전자를 받는 애를 쓰게 돼 있어요. 양이온, 음이온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거를. 그 자세한 건 나중에 다른 데서 더 깊이 화학을 다룰 때 얘기하도록 하시고 뭐 그렇게 돼요. 자, 근데 여기 헬륨, 네온, 아르곤, 크립톤, 크세논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네들은 영족기체라고 부르거나 귀족기체라고 부르는 게 뭐냐면 옛날에 귀족이라는 거는 되게 고귀하신 분들이죠. 그리고 밖에 잘 안 나가죠. 부자들이고, 그렇지. 막 약간 아인슈타인이나 뭐 이런 사람들, 부자들, 그런 분들 그냥 안에 앉아가지고 집에서 공부해요. 그게 취미예요. 음악 듣고 커피 마시고. 와, 좋겠다. 근데 얘네들은 대신에 그래서 뭐냐면 농민들하고는 별로 교류가 없었어요. 천민들이라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랬었지. 그래서 귀족기체라 부르는 거예요. 왜냐면 얘네들은 전자가 몇 개 있을 것 같아요. 8개 꽉 채워졌잖아. 얘네들은 그러니까 뭐 누구하고 반응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누구하고 교류를 할 이유가 없어. 그래서 헬륨이나 이런 애들은 자기 혼자로 존재하는 거예요. 헬륨 자기 혼자 딱 존재해요. 독고다이지, 마이웨이, 우어잉. 얘는 최외곽 전자가 8개 이미 꽉 채워져 있기 때문에 가장 안정한 원소들이고요. 그래서 이렇게 헛원소로 있을 수 있어요. 헛원소라 그래요, 이걸. 헛원소라고 부르면 한 개로 존재할 수 있다 이거지. 자, 그러니까 원소라는 이미지가 어떻게 등장하는지 느낌 오죠. 그러니까 분자를 구성하는 데 들어가는 원자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원소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여튼 뭐 그건 나중에 현장 강의 중에 쉬는 시간에 한번 얘기해 줄게요. 그거에 대해서는. 자, 요렇게 할 때 조금 알겠어요?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지. 자, 여러 가지 예를 들었어요, 지금. 그러니까 뭐 소금 같은 NaCl도 결국 설명이 돼요. 나트륨은 이 1쪽에 있으니까 최외곽 전자 한 개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리고 나트륨 11번이잖아. 그러면은 나트륨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뭐 앞 페이지에서 써볼까? 나트륨은 2개를 가지고 있고요. 첫 번째 껍질에. 그 다음에 1, 2, 3, 4, 5, 6, 7, 8, 9, 10 하면 10개죠. 2개, 8개니까. 그 다음에 11번이랑 바깥에 1개 가진 거예요. 얘가 실질적인 화학 반응에 관여하는 A인 거예요. 이걸 통해서 전자가 상대방의 원자핵인 양성자에 끌리고, 물론 나트륨이 전자를 염소에다가 하나 줘서 결합되는 건 맞아요. 염소는 17쪽이니까 전자 하나만 받으면 좋거든. 그래서 소금이 NaCl인 거지. 그런데 이제 학생들이 그런 질문을 해요. NaCl이 그러면 쌤, Na에 있었던 전자가 이 클로라이드라고 불리는 염소에 완전히 끌어당겨져서 클로라이드 소속인가요? 아니면 얘는 나트륨 소속인가요? 엄밀하게 나트륨 소속이에요. 약간 그 여러분들 중에 뭐 이제 약간 부모님과 사이가 안 좋은 학생들 있지. 집 나가고 싶지. 약간 빨리 어른 되고 싶고 그런 상태예요. 그러니까 소속은 여기가 맞는데 얘하고는 안 친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그러니까 전자가 양성자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다는 건 사랑을 덜 받는다는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구속이 안 돼 있는 거지. 집에서 서포트도 좀 덜 받고 외톨이고 약간 무시당하고 그러니까 자꾸 밖에서 친구들이랑 어울리는 거야. 그럼 야 얘가 막 조금 더 잘 나가는 친구가 야 너 나랑 강원도 놀러 갈래? 막 이러면서 끌려 가는 거야. 근데 얘 소속은 여전히 어디야? 이 집이잖아요. 결국 놀고 어디로 가요? 그 집으로 가요? 그 친구 집으로 가요? 거기서 살아요? 아니지. 자기 집으로 돌아오잖아. 근데 활동 반경이 바깥에 많이 머물러 있는 거예요. 요런 느낌이에요. 알겠어요? 자, 요렇게 돼요. 어쨌든 오늘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원자는 양성자, 중성자, 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양성자와 중성자가 하나의 원자의 대부분의 무게를 차지하고요. 모든 원자들은 기본적으로 양성자의 개수에 따라 원자 번호가 붙었다.
그리고 그거를 체계적으로 2개,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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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 식으로 주기표에다가 배치를 해놨고, 주기표 오른쪽으로 갈수록 전자의 개수가 많아진다. 근데 주기표에서 오른쪽으로 갈수록 그 전자가 화학 반응에 참여하는 그 물질이 전자를 좋아하는 쪽으로 배치가 되어 있고, 그 전자를 배치를 받은 애들이 최외곽 전자의 각각의 족번호의 1의 자리의 숫자에 따라서 바깥에 이미 기존에 가지고 있던 전자 개수에다가 플러스로 전자를 얻어서 8개를 치우든, 잃어서 껍질을 소멸시키든. 왜냐면 껍질을 소멸시키면 그 안에 껍질이 8개가 이미 전자가 차 있거든요. 그렇게 안정적인 것을 추구한다. 이 모든 것들이 세상의 모든 원소들이, 여러분들이 배우게 되는 대부분의 화학 반응들, 고등학생 때 배우는 것들이 원소의 주기표의 체계적인 구조하에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주기표를 외워두면 고등학교 과학이, 특히 화학이 매우 쉬워진다가 오늘의 결론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는 화학 반응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할게요. 그리고 중학교에서 배우는 물질 같은 것들 복습하는 거 좀 더 할 것 같아요. 오케이. 수고했어요.